서양문학 제7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7편 첫 작품은 파우스트, 괴테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품을 보시죠. 파우스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구나. 들어와요. 누가 또 나를 괴롭히러 왔느냐. 파우스트의 현재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 납니다. 파우스트. 들어와요. 메피스토펠레스. 3번 말씀해 주세요. 파우스트. 그럼 들어와. 메피스토펠레스. 이제 됐어요. 우리는 앞으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군요. 당신의 우울한 마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공자 차림으로 왔습니다. 금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붉은 옷에다 빳빳하고 두꺼운 비단 외투를 거치고 모자에는 수탉의 깃을 꽂고 길고 뾰족한 칼을 차고 왔습니다. 그러니 재빨리 당신도 같은 차림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파우스트. 어떤 옷을 입어도 이 비좁은 지상의 괴로움은 벗어나지 못하리라. 나는 그저 놀기에는 너무 늙었고 욕망을 버리기에는 너무 젊다. 이 세상이 도대체 무엇을 내게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래여 내게는 살아있는 것이 짐스러워져 죽음이 소원이며 삶이 싫어진다. 메피스토펠레스. 그렇지만 죽음이 참으로 환영받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파우스트. 승리의 영광 속에 피로 물든 올개간을 죽음의 손에 의해서 관자놀이에 장식하는 사람. 숨도 쉬지 않고 어지럽게 춤을 춘 후에 소녀의 발에 안겨서 죽어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오, 나도 숭고한 영의 힘 앞에 이끌렸을 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메피스토펠레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날 밤 갈색의 약을 아무도 마시지 않았지요. 어떤 사람은 파우스트. 파우스트. 염탐하는 것이 너의 취미인 모양이구나. 파우스트의 행동을 메피스토펠레스가 다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피스토펠레스.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일을 알고 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이것은 내 형제들의 꼬마들입니다. 나는 훌륭한 축에 들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생활 속으로 발을 디뎌 보려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즉석에서 기꺼이 당신 것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길동무가 된 후에 내가 하는 일 마음에 드신다면 하인이든 노예든 되겠습니다. 파우스트. 그 대신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메피스토펠레스.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파우스트. 아니야. 악마는 이기주의자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여간해서 거저 하지는 않는다. 조건을 확실히 말해라. 이런 하인은 집안에 위험을 가져오니까 말이야. 메피스토펠레스. 이 세상에서는 당신을 섬길 의무를 짊어지고 쉬지 않고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 대신 저승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당신이 같은 일을 내게 해주시면 됩니다. 파우스트. 내가 언젠간 한가롭게 안락의자에 들어 눕게 되는 날이면 나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언제든지 가만히 솔로 나를 속여 우쭐하게 만들다거나 나를 향락으로 속일 수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최후의 날이다. 내기를 하자. 메피스토펠레스. 좋습니다. 파우스트. 약속을 하자. 내가 순간을 향해서 정지하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하면 너는 나를 꼭꼭 묶어도 좋다. 그때 나는 기꺼이 멸망의 길을 가겠다. 파우스트는 비극적 성격으로 구성된 2부 12,111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재는 파우스트와 악마의 계약이고 주제는 신과 악마 사이에 있는 인간의 구원을 다루었습니다. 파우스트는 1772년에 집필을 하여서 183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작자는 괴테입니다. 파우스트. 중세 독일을
방랑하던 마법사로 알려진 독일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권력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지만 결국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뉘우치고 영혼을 구제받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 파우스트의 전설을 소재로 한 작품에는 언제나 파우스트를 유혹하는 인물로 등장하나 이 작품에서는 작가가 인간적 성격을 부여하여 파우스트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계약을 맺고 젊어진 파우스트가 소년을 사랑하지만 비극으로 끝납니다. 2부에서는 알프스에서 치유하고 헬레나와 결혼을 하고 아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불모지를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행위에 인생의 의의를 찾았을 때 정지하라는 라고 말하며 숨을 거둡니다. 파우스트는 독일의 대문호 게타가 평생을 바쳐 저술한 역작입니다. 독일의 전설에 등장하는 파우스트를 등장시켜 인간에게 진정,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크게 2부로 나누는데 1부는 파우스트가 절망에 빠져 악마의 유혹을 받아 순진한 그녀 그레테 헨을 살인죄로 처형까지 당하게 하는 이야기이고 제2부는 주인공이 험한 인생살이에서 불굴의 노력과 노동의 의지로 구원을 받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이야기이다. 독일의 전설과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에 구애되지 않고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파우스트는 인간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인간의 완전함을 향해 노력하는 인간의 표상이라 할 것이다. 파우스트가 내기를 하는 이유. 파우스트는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학자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얻은 인간의 지식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그래서 그는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메피스토펠레스와 영혼을 건 내기를 하는 것이다. 곧 이 세상에서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가치, 그 모든 가치보다 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파우스트는 내기를 하는 것이다. 파우스트 전설. 16세기 독일에서 집성된 전설로 파우스트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에 걸쳐 실제했던 게오르크 파우스트라고 하는 연금술사와 전설적 인물인 요하네스 파우스트라는 마술사의 행적이 결부되어 형성된 인물이라고는 하나 확정은 없다. 문헌상에 남아있는 이야기로 보면 파우스트는 바이마르 근교 로다의 농가에서 태어나 비텐베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으나 어느 날 산을 버리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불러내어 사후의 영혼을 대가로 24년간 현세의 쾌락을 마음껏 누린다는 계약서를 혈서로 맺었다고 한다. 악마는 검은 개로 둔갑하여 그를 섬기면서 음악으로 관능의 기쁨을 일깨운다. 이어 여행길로 끌어내어 로마 교황과 이슬람교 술탄을 방문하여 그 위선을 폭로하고 독일 황제와 아나르트 백작의 궁정에서는 여러가지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여준다. 그리스 전설의 미녀 헬레나와 결혼하여 자식 하나를 얻지만 계약기한이 다하는 날 밤 파우스트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간다. 두 번째 작품은 인형의 집이 되겠습니다. 노라.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아요. 저한테는 그 일을 해낼 만한 힘이 없답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해야만 할 다른 일이 있죠. 저는 우선 자신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발견과 성장. 그 일에는 당신도 도움을 줄 뿐이 아니십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신 곁을 떠나는 거예요. 헬머. 당치 않은 일. 참으로 당치 않은 일이야. 당신은 자기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겠단 말이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 여성이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지 않고 사회 제도의 부속물로 간주.
노라. 저의 신성한 의무라니요. 헬머. 내가 꼭 일러줘야 비로소 알겠단 말이오. 남편에 대한 의무, 아이들에 대한 의무가 있지 않소. 노라. 저한테는 그거밖에 그에 못지않은 신성한 의무가 있답니다. 자기에 대한 의무. 헬머. 없어. 그런 건 없단 말이오. 도대체 그게 뭐예요? 어서 말해봐요.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다는 뜻. 노라. 자기에 대한 의무입니다. 헬머. 무엇보다도 당신은 아내이자 어머니란 말이오. 헬머가 생각하는 노라의 역할. 노라.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당신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겠어요. 도르발트 씨. 당신이 말씀하시는 걸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책에 쓰여 있는 것을 저는 표준으로 하지 않겠어요. 사회적 통념.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결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헬머. 아직 당신은 가정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똑바로 알지 못하는 거요. 당신한테는 우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틀림없는 지도자가 딸려 있어요. 헬머가 생각하는 남편상. 그리고 종교라는 것도 있단 말이요. 노라. 아, 종교요? 그게 무엇인지 저는 분명히는 모르겠어요. 헬머.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겠소. 노라. 당신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고생이나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소. 하지만 난 남자란 말이오.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지라도 명예를 희생시키는 짓은 할 수가 없는 거라오. 남편 중심적인 헬머의 생각. 노라. 그렇지만 몇 천만이나 되는 여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여자들은 자신의 명예를 희생하고 있다는 의미. 헬머. 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말하는 것은 모두가 철없는 어린애나 다름없어. 노라. 그럴는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말씀하는 것은 헬머의 가치관, 여성에 대한 생각, 모두 제가 일생을 맡길 수 있는 남성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일이 지나가고 나자 어떻게 되었지요? 당신의 염려, 그저 저한테 덮치는 재난보다도 당신 자신의 괴로움을 염려한 것이지만 그 위험이 아무런 탈 없이 수습되었을 적에 당신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대로 되돌아갔어요. 남성 중심적 권위적 모습으로. 그리고 나는 또 전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그마한 종달새, 당신의 인형이 되어서야 했고요. 수동적인 존재. 앞으로는 더욱 조심조심 손바닥 위에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약하고 망가지기 쉬우니까 라면서 일어선다. 도르발트 씨. 전 이 순간에 분명히 깨달았어요. 전 이 집에서 8년 동안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과 더불어 살면서 남의 아이를 셋이나 낳았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게 됩니다. 아니, 제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요. 인형의 집은 사회 극으로서 현실적, 비판적, 고발적 성격을 띠고 있고 장막극입니다. 전 산막으로 되어 있고 배경은 남성 위주의 권위가 지배하던 10세기 서구 사회를 바탕으로 자아의 정체성을 획득해 가는 여성의 삶을 제재로 해서 주제는 여성의 자기 발견과 사회적인 해방, 개인과 사회적 인습 사이의 갈등과 자각을 나타냈습니다. 인형의 집은 1879년에 쓰여졌습니다. 작자 입세는 1828년에 태어나서 1906년까지 살았습니다. 노르웨이 극작가이고 시인이며 힘차고 응집된 사상과 작품으로 근대극을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 사상과 여성 해방운동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작품에는 사회의 기동, 유령, 민중의 적 등이 있다. 도르트 발트 헬머는 노라의 남편이고 노라는 헬머의 아내이다. 자기에 대한 의무. 노라는 지금까지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의무만 충실히 수행했을 뿐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는 수행하지 못했다. 이를 자각하는 것이 노라가 새 출발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자기의 자그마한 종달새 당신의 인형 헬머는 지금까지 노라를 대등한 관객 아닌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종달새나 인형 같은 존재로 생각해왔다. 노라는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이러한 삶을 거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작품을 한눈으로 볼 것 같으면 남편 헬머는 아내 노라를 인형 종달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라의 자기에 대한 의무를 자각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집을 나갑니다. 입센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이 작품은 근대 여성 해방운동의 기폭제 구실을 했으며 주인공 노라는 근대적인 자아의식을 가진 새로운 여성형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치밀한 구성과 사실적인 대화를 통해 노라가 어떻게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가가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의 충격성 때문에 이 작품은 발표되면서부터 굉장한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른바 여성 해방론자들과 일부 문학 관계자들은 환영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가 입센이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했다고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당대에서도 큰 문제가 제기가 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성을 사회가 요구하는 굴종적인 인물로서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식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변호사 헬머의 아내 노라는 3남매를 두고 남편으로부터 작은 새처럼 귀여움을 받는다. 그러나 남편이 병으로 여행 갔던 신혼 초에 죽은 부친의 서명을 유지하여 그 수표로 빚을 얻어 쓴 것을 남편의 명예를 위해 남편에게 숨겨왔다. 그때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아내를 꾸짖고 그 불명예로 인해 자신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만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건이 뒤바뀌어 고리 대금업자가 수표를 돌려줌으로써 위기를 모면하자 남편은 다시 노라를 맞이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남편의 유선적인 행동에 염증을 느낀 노라는 아내이며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살겠다고 선언하고 집을 나선다. 인형의 집의 의미. 작품에 제시되었던 것처럼 노라는 자신이 헬머에게 있어 종달새나 인형이었다고 자각한다. 즉 노라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놀이개처럼 수동적으로 사는 존재였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게 된 순간 노라는 이 인형의 집이라는 공간을 뛰쳐나가고자 한다. 수동적 존재에서 벗어나 자신을 주체적으로 자각하는 능동적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말하는 인형의 집이란 인간 자신의 주체적 의지가 제거되거나 망각된 수동적 공간을 뜻한다 하겠다. 페미니즘,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모든 권리 확장을 주장하는 주의, 라틴어의 페미나, 여성에서 파생된 말로 여권주의, 여성 존중주의를 뜻한다. 18세기 영국의 울스턴 크래프트가 쓴 여성 권리의 옹호 1792년 페미니즘을 주장한 최초의 정리된 저작물이었으며 여기서 그녀는 중상계급 여성의 정신적, 경제적 자립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에는 명확한 이론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나라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스웨덴의 이 케이는 진화론 입장에서 모성의 옹호를 호소하며 스칸다나비아 여러 나라와 독일의 페미니즘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60년대 이후 페미니즘은 미국을 중심으로 우먼 리브의 영향을 크게 받고 마르크스주의 및 기호학과 접촉하면서 이론상으로 진전되었다. 이러한 이론상 발전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다만 인간이라는 의식 전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페미니즘은 사회 여성에 의한 인간 해방주의로 규정되기도 한다. 페미니즘은 여성에 의한 인간 해방주의. 세일즈맨의 죽음, 아서 밀러의 작품입니다. 비프, 우리 부자는 남을 지도할 자격이 없어요. 뼈거리 빠지도록 일이나 하는 도부 장수에 불과해요. 결국 어떻게 됐죠? 다른 웹판원들이나 마찬가지로
쓰레기통 속에 처박혔단 말이에요. 전 1시간 $1짜리 인간이에요. 윌리 비프에게 맞대고 에이 천하의 불효자식 같으니. 비프 기진에서 울며 제발 절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호황된 꿈을 태워버리세요. 윌리의 아메리칸 드림. 이러다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 거예요. 자제하려고 했으며 뿌리치고 계단 쪽으로 간다. 전 아침에 떠나겠어요. 아버지를 주무시게 해드리세요. 비프는 지쳐서 계단을 올라가 자기 방으로 간다. 윌리 한참 만에 놀랍고 기분이 좋아서 희한하지 않소? 그 녀석이 그래도 날 위하는구려. 린다 그렇다니까요. 해피 매우 감동되어 언제고 그랬어요. 윌리 비프가 흥분하여 눈을 크게 뜨고 그놈이 울었어. 애비한테 안겨 울었다니까. 부성애에 벅차 목이 메어 소망을 외친다. 그놈은 아주 훌륭하게 될 거야. 벤이 주방 바로 밖의 조명 속에 나타난다. 벤은 윌리의 죽은 형이므로 형의 환영이 나타나는 효과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조치함. 뱀 암 출중하지. $23,000가 따르니까. 윌리가 자살하면 받게 되는 보험금. 린다 질자는 남편의 마음속을 눈치채고 공포에 사로잡혀 조심스럽게 남편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음을 눈치챔. 여보 그만 잡시다. 이젠 다 끝나지 않았소. 윌리 집에서 뛰쳐나가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되어 그래 잡시다. 해피야 너도 자거라. 벤 틀림없다는 듯이 거긴 어둡지만 다이아몬드로 가득 찼어. 부, 성공, 돈. 윌리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20,000가 그놈 주머니로 들어갈 텐데요. 비프 그놈. 린다 주방 안으로 부른다. 여보 올라와 봐요. 윌리 주방 안으로 대고 그래 지금 가리다. 이건 굉장한 명안이라니까. 당신 그걸 알겠소? 형님도 그건 인정하시거든. 난 가야 하오. 그럼 잘 있소. 사뭇 춤추듯이 벤에게 가서 생각해보세요. 보험금 달하는 편이지만 오면 그놈이 다시 버너드를 앞선다니까요. 윌리가 꾸민 계획의 목적. 윌리 집을 향해 애조를 띄우고 윌리의 유언과 같은 독백. 비프야 볼을 찰 땐 70야드는 차야 된다. 그리곤 볼이 떠가는 밑으로 돌진하는 거야. 그리고 야구할 때는 나지막하게 세게 쳐야 돼. 그게 중요하니까. 그는 획 돌아서 객장을 향한다. 스탠드엔 굉장한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첫째로 알아둬야 할 일은 갑자기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형님 저는 어디로? 삶의 감각을 상실한 모습의 상징적 표현. 갑자기 찾는 동작을 한다. 형님 어떻게? 린다 부른다. 여보 올라오쇼. 윌리 린다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이 획 몸을 돌려 공포로 헐떡거리며 쉿. 길을 찾으려는 듯이 돌아선다. 잡음, 얼굴들, 목소리들이 그를 덮치는 것 같다. 그는 이런 것들을 물리치려는 듯이 외친다. 쉬. 갑자기 약하고 높은 음악이 그를 멈추게 한다. 음악은 점점 커지고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외침이 된다.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갈등하다가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윌리의 모습. 그는 마켓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집을 돌아 급히 사라진다. 쉿. 린다 여보. 대답이 없다. 린다 기다린다. 비프 침대에서 일어나 나온다. 그는 아직 양복을 입은 채로 있다. 해피 일어나 앉는다. 비프는 들으면서 서 있다. 린다 정말 공포에 사로잡혀. 여보 대답해요 여보. 자동차 떠나는 소리와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소리가 들린다. 윌리 자살을 암시하는 효과. 세일즈맨의 죽음은 사회극이고 고발적이고 비극적이며 전 이막 끝에 진홍곡이라 제목을 붙인 부분이 있어 산막극처럼 된다. 배경은 미국의 현대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삶을 제조로 현대인의 인간 소외 현상과 산업사회의 비정함에 대한 폭로와 고화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1949년 아서 밀러의 작품입니다. 아서 밀러는 1915년 출생이십니다.
미국의 극작가이고 대공황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현대인의 생활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느끼며 자랐는데 이러한 경험이 세일즈만의 죽음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도가니, 다리에서의 전망, 전락 후에 등이 있다. 비프, 윌리의 맏아들이고 윌리는 늙은 외판원이고 닌다는 윌리의 아내고 해피는 윌리의 둘째 아들이고 벤은 윌리의 형이고 버너드는 이웃집 아들이다. 비프, 윌리의 맏아들이고 윌리는 늙은 외판원 그리고 닌다는 윌리의 아내이고 해피는 윌리의 둘째 아들이고 벤은 윌리의 형이고 버너드는 이웃집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윌리가 외판원이고 닌다가 아내고 윌리의 첫째 아들은 비프고 둘째 아들은 해피고 윌리의 형은 벤이고 이웃집 아들은 버나드. 아시겠죠? 작품 한눈에 볼 것 같으면 해고된 윌리가 매일 다투던 비프와 화해를 하고 비프는 누구라고 했죠? 윌리의 맏아들이죠. 비프에게 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 자동차로 자살함.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집에 살 사람이 없다고 아내가 절규함. 셀즈맨의 죽음은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소의 현상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산업사회의 비정함을 폭로한 사회극으로 고도로 자본주의화된 미국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응시한 당시 미국 희곡의 한 전형이다. 여기서 세일즈맨의 불행한 정신편력과 죽음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비극을 함축하고 있다. 자동차 세일즈맨인 윌리는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지만 대량 생산과 직매 체제로 바뀐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과 같은 방문 판매원이 설 자리는 없다. 결국 방황하던 윌리는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의 문제로 고민하다 그 해결책을 죽음에서 찾는다. 자신이 죽으면 그때 나오는 보험금으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평생을 빚갚는 일에만 집착하다가 빚이 다 정산된 시점에 인생을 마감하는 윌리의 모습은 이 연극이 보여주는 현대사회의 아이러니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개인의 삶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요인들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방향마저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개인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책임을 묻고 개인을 착취하는 현대사회의 비인간성도 고발하고 있다. 셀즈맨의 죽음에 나타난 연극적 실험. 자유자재로 과거와 환상의 장면으로 옮아갈 수 있는 동시 무대와 인간의 의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작가가 투명 장치를 시도한 점, 또 과거의 장면을 경우 플래시백, 극중 인물의 제4의 벽, 상상의 벽을 거침없이 넘어와 무대로 나오게 하는 수법은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실험이다. 특히 여러 개의 모티브들, 스타킹, 벤의 출연, 시간이 없다, 불이 붙었다 따위 등을 정확한 계산 속에 극중에서 풀어가는 극작술 역시 다른 실험과 함께 작품을 돋보이게 한다.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나타난 아메리칸 드림. 윌리 노먼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굳게 믿고 살아온 인물이다. 개척 정신 하나로 정글에 들어가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 형 벤이나 전설적인 세일즈맨 데이브 싱글맨 같은 인물은 이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17세기 무렵 아메리카 대륙 초기 이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여 이후 미국인의 생활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분부 격차가 한층 심해졌다. 사회적으로도 출세를 위해서 집안 배경과 학벌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인간성보다 그가 가진 재산이라 생산성이 기준이 되는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윌리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역시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으나 부를 얻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윌리는 그의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이 현실과 충돌하면서 서서히 무너지고 만다. 다음 작품은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블라드미르, 그래, 고도씨는 뭘 하고 있나?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냐? 소년, 네. 블라드미르, 그럼 소년, 아무것도 안 해요. 침묵. 블라디미르, 너희 형은 잘 있냐? 소년, 아파요. 그럼 어제 온 형이었나 보구나. 모르겠어요. 수염이 있냐? 고도씨는? 네. 블라디미르가 고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노란 수염이냐? 아니면은 망설이다 까만 수염이냐? 소년, 망설인다. 흰 수염 같아요. 침묵. 하느님 맙소사. 침묵. 고도씨에게 가서 뭐라고 할까요? 가서 이렇게 말해라. 말을 중다. 나를 만났다고 말해라. 생각한다. 그냥 나를 만났다고만 해. 사이 블라디미르가 앞으로 나오자 소년은 물러선다. 블라디미르가 멈추니 소년도 멈춰선다. 틀림없이 넌 나를 만난 거다. 내일이 되면 또 나를 만나는 일이 없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 에스트라공, 어디로 갈까? 블라디미르, 멀리 갈 순 없지. 에스트라공, 아니야, 여기서 멀리 가버리자. 블라디미르, 그럴 순 없다. 에스트라공, 왜? 블라디미르, 내일 다시 와야 할 테니까. 뭐하러 또 와? 고도를 기다리러.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삶의 목적. 참 그렇지. 사이, 안 왔냐? 안 왔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블라디미르, 그래, 밤이 됐구나. 에스트라공, 바람을 맞춰버릴까? 사이, 이쪽에서 바람을 맞춰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블라디미르, 우리를 벌할걸? 침묵. 나무를 본다. 나무 안이 살아있구나. 에스트라공, 나무를 바라보며 저게 뭐야? 블라디미르, 나무다. 에스트라공, 아니 무슨 나무냔 말이다. 블라디미르, 모르겠다. 보드나무인 것 같다. 에스트라공, 가까이 가보자. 브라미드를 끌고 나무 가까이로 간다. 나무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침묵. 목이나 벨까? 현대의 삶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상징적 의미. 블라디미르, 무얼로? 에스트라공, 너 끈오락이라도 없냐? 블라디미르, 없다. 에스트라공, 그럼 할 수 없군. 블라디미르, 가자. 에스트라공, 잠깐만, 내 허리띠가 있다. 블라디미르, 그건 너무 짧다. 두 사람은 각기 한쪽 끝을 잡아당긴다.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들은 넘어질 뻔했다. 블라디미르, 아무짝에도 못 쓰겠구나. 침묵. 에스트라공, 정말 내일 또 와야 하니? 그래. 그럼 내일은 튼튼한 끈으로 가지고 오자. 그래. 디디? 왜? 이 지랄은 더 이상 못하겠다. 현대인의 비극적 삶의 토로. 다들 아는 소리지. 에스트라공, 우리 헤어지는 게 어떨까?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 블라디미르, 내일 목이나 매자. 사이, 고도가 안 오면 말이야. 에스트라공, 마일 온다면. 블라디미르, 그럼 살게 되는 거지. 고도를 기다리면은 부조리 극이며 철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인과관계 없는 사건 전개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제재 속에서 주제는 절망과 불안과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고독한 현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은 1953년 작품입니다. 작자는 베케트. 1906년에 태어나서 1989년까지 살았습니다. 아일랜드 시인이고 극작가. 세계의 부조리와 그 속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인간의 조건을 일상적인 언어로 허무하게 묘사하고, 작품으로는 소설, 몰로이, 와트,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등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 애모에 대한 묘사가 없으며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참을성이 있다. 서로 무의미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한다. 이 두 인물은 매일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가슴 한구석에는 뭔가 고도를 기다리는 고독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도. GODOT, 영어로 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며
또한 작품에 등장하는 포조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 작품 한눈에 보기. 블라드미르 에스트라공. 고도를 기다리며 소년이 고도가 오지 못한다고 되풀이함. 언젠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다림. 고도를 기다리면은 1969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으로 반연극적인 요소를 지녔으며 흔히 부조리 극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은 한 그루의 고목이 서 있는 황량한 길가에 두 주인공이 고도라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가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인물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이다. 뚜렷한 주제도 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한한 탐구, 존재의 불확실에서 오는 초조와 당혹감을 자문 자답 형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냉철한 의식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줄거리는 해질 무렵 어딘지도 모르는 시골길에서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또돌이 두 사람은 고도라는 인물, 이를테면 절대자를 기다리는 동안 부질없는 대사와 동작을 주고받는다. 여기에 달아나려고 하는 노예 럭키를 데리고 등장한 포조 역시 두서없는 대화를 나누다가 떠난다. 이어 심부름하는 양치기 소년이 와서 고도는 내일 온다고 알려주고 두 사람은 계속 고도를 기다린다. 제2막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는데, 이번에는 포조가 장님이 되어 있으나 럭키는 달아나려고 하지 않는다. 관객은 고도가 누구인지 갈수록 알 수 없게 되지만 두 사람이 여전히 고도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막이 내린다. 고도의 상징성. 영어의 가드를 의미한다고 하기도 하며 죽음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하며 포조야말로 바로 고도 자신이라는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고도는 여기서 현대인의 상실한 목적 의식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인간으로서의 삶의 비참함에 대하여 무력한 항의를 하며 냉철한 의식과 고독한 독백을 토로하고 있는 이 희곡의 대화에서 현대인의 내면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부조리극. 195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극 및 그 영향을 강하게 받은 연극이다. 1940년대 사르트르와 까뮤도 세계의 부조리와 그에 대항하는 자유로운 행위자로서 인간을 묘사했지만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전쟁 전의 시르레알리즘, 초현실주의, 시르레알리즘 등의 수법을 빌려 부조리를 재현하여 구체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언어를 음절로 해체도 하고 등장인물의 동일성을 상실시키기도 하여 행위와 뜻과 목적을 박탈하였다. 대표적 작가로는 S. 베케트, 아다모프, 쯔네, 핀터 올비 등이 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